자, 이번에는 오늘장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투자 뉴스로 준비 운동해보는 시간, 야천투자연구소 남인우 소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DB금융투자 김병수 PB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주요 투자 뉴스부터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에 있는 부지에 삼성전자가 최근 반도체 공장 3곳을 더 지어 총 6개의 생산 라인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SK네트워크스가 급속 충전 전문 기업 S트래픽의 전기차 충전 사업부를 728억 원에 인수합니다. 라면업계 1위 농심이 추석 연휴 이후 라면값 인상에 나섭니다. 한편 시멘트 업체들도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라시멘트가 다음 달 공급 단가를 14.5% 인상합니다. 한미사이언스는 이사회를 열고 한미헬스케어와 합병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병은 올해 11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예금 보험 상품을 인터넷 포털이나 메신저에서 비교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기존 금융사가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에 종속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안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한주와 2조 721억 원 규모의 개별 요금제 발전용 천연가스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뉴스, 삼성, 평택을 반도체 심장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반기 들어서 반도체 업황 자체는 굉장히 우울합니다. 한국의 핵심 수출 상품인 메모리 반도체가 내년 성장률 0%대 진입할 것이라는 지금 전망까지 나왔지만요. 삼성은 이 모든 상황을 긴 호흡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를 공언한 삼성. 지금 보니까 투자도 아주 화끈하게 늘리는 것 같습니다. 김 대표님.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부지에 이제 반도체 공장 3곳을 더 지어서 총 6곳을 돌리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공장 한 곳당 대략적으로 이제 투자 비용이 한 30조 정도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뭐 100조 정도를 투자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저께 밤에 이제 인텔이 이제 모 자산운용사로부터 이제 한 3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40조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 자금을 이제 융통하는 방법을 어제 계약을 하기로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인텔은 사실 이제 뭐 삼성전자 TSMC를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이 정도 투자하는 걸 좀 보고 이제 느끼는 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에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내에도 100조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평택 4공장의 기초공사에 들어갔고요. 삼성전자 최근에 평택시 측에 공장 총 6곳을 우리는 돌리겠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2015년 조성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이제 약 한 87만 평 규모로 6개 생산 라인이 모두 돌아가게 되는 경우에 국제 규격 축구장 400여 개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것 같은 엄청난 규모라고 합니다. 일단 한 개 생산 라인 건설에 한 2, 3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는데 그걸 감안하면은 2032년까지 건설 관련 일자리가 평택에서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주변에서 뭐 이제 음식점을 한다거나 뭐 이제 판매를 한다 하시는 분들이 월 수입이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기사도 좀 보신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일자리 창출 효과도 좀 충분히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평택 캠퍼스에는 보통 이제 EUV라 부르는 이제 극자외선이죠. 노광 장비가 적용된 14나노 D램 그리고 5나노 이하의 시스템 반도체 생산이 이제 여기서 시작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모든 공정은 스마트 제어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100% 전자동으로 이제 시작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 이제 반도체 수요에 대한 부분이 주춤하죠. 뭐 내년에 대한 뭐 전망도 우울하다, 암울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작년에 올해 들어가면서도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미리부터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는 거, 이건 뭐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분명히 지금은 조금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힘들 수도 있지만 좀 길게 보게 되면은 분명히 크게 이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어제 사실 인텔도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보시고 사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시가총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좀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주가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기저에서 계속 쌓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선용 대표님은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 기저에서 항상 이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은 하고 있지만 지금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만전자거든요. 두 번째 뉴스, 물 타고 물 타니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어요. 확인해 볼게요.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소식입니다. 저점인 줄 알고 들어갔던 삼성전자와
네이버, 카카오, 이젠 바닥이겠지 하고 참고 참다가 단가 낮추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일 부진했던 삼성전자라든지 네카오, 소액주주가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요, 나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성공 투자의 요체를 뭐로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좋은 회사를 매수하는 것이다. 둘째, 올바를 때, 적정할 때 매수하는 것이다. 저는 이 두 가지로 압축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동학개미 분들이 매우 훌륭한 매매를 잘하시고 계신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회사 어디입니까? 삼성전자입니다. 두 번째 어디입니까? SK 하이닉스입니다. 세 번째 포스코, 네 번째 현대차, 다섯 번째 LG화. 제가 한 15번째까지는 쭉 얘기할 수 있지만 이미 여러분들 전부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지금 화면 나온 것은 삼성전자와 네이버와 카카오를 우리 개미들이 많이 사신다는데 이것은 굉장히 현명하고 굉장히 잘하신 것이다. 매수해가지고 20%, 30% 내려간 것이 조금 마음 아프지만은 그거는 이번 달을 기준해서 20%, 30% 내려간 것이죠. 조금 긴 한보 6개월이나 1년만 보더라도 저는 분명히 수익을 낼 걸로 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워런 버핏 투자 어떻게 합니까? 미국의 5,000개가 넘는 기업 중에서 7개 종목의 전체 자산의 80%를 집중 투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7개가 특이한 종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비슷한 애플이라든가 뭐 BOA라든가 우리로 말하면 KB금융이죠. 이런 데를 투자합니다. 결국은 좋은 회사를 투자하시게 되면 결국은 이기게 돼 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1,400만 명이 주식 투자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서 500만 명이 넘는 삼성전자 주주가 지금 거의 600만에 달하고 있는데요. 주식 투자하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삼성전자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진짜 우리 주식시장 굉장히 밝게 보는 것이고 과거 20년 전에 회사들이 돈을 많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주주총회 때 배당을 줍니다. 그러면 여의도 혹은 뭐 서울시가 들썩들썩했습니다. 지금 그럽니까? 우량 기업을 전부 외국인이 다 가지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배당금을. 저는 빨리 우리 국민들이 은행에 저축하는 것도 좋지만 우량 기업이 이렇게 저평가 받고 있을 때 빨리 사셔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이 번 돈이 우리 한국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량 기업이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을 때가 기회다, 박앤세일의 기회다라는 말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당장 지금 문제가 하반기 전망이 너무 우울하다는 거예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여기에 물려 계신 분들이 손해를 지금 감내해서라도 일부 좀 매도를 하고 주도 섹터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에서 트레이딩 전략을 좀 해놓는 게 마음적으로 좀 편안한 전략인 건지 아니면 계속 좀 홀딩하고 버티는 전략이 유효한 건지 김병수 PP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계산은 어떻게 보면 올해 초부터 몇 번 나왔던 기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뭐 삼성전자라든지 네이버, 카카오 등을 매수하고 있다. 그래서 신규 소액 주주가 100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 그렇다면은 이미 물렸던 사람들이 더 샀다기보다는 새로 진입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올해만 삼성전자나 이제 카카오에서 개인 주주가 100만 명 이상 증가하게 되면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식 투자하는 2명 중에 1명은 삼성전자 주주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카카오 뱅크까지 표현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네이버라든지 이제 종목 개인 순매수가 1조 원이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드라마틱한 올해 상반기를 좀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산업 사이클이 돌고 있습니다. 디램 가격 우려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긴 한데 반대로 SK 하이닉스는 소액 주주 수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을 보이지 않아서 신규 진입한 개인 주주들이 보였다고 한다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을 한번 보였기 때문에 매도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라고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 디램 가격 우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돌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나가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기대하면 좋을 것 같지만 플랫폼 업체에 대한 성장성은 계속 증권사 레포트에서도 좀 의문이다라는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고점이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되고 마지막에 이제 금리 인상 이후에 금리가 저점을 다시 내려가거나 다시 유지가 될 때까지는 손실을 확정하는 거기서 매도했죠. 손실을 확정하는 것을 좀 지양하는 자세를 가지고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은행에 저축하는 대신 주식을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금리 고점을 연말까지는 좀 예상을 해보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럼 다음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올라요 시리즈. 이번에는
라면값 인상 소식입니다. 2분기 혼자 마이너스가 났던 농심. 그래서 주주분들한테 혼이 났던 걸까요? 24년 만에 지금 국내 사업 적자 발생이라는 명분을 농심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이 맞다면 분명히 농심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인 2021년 여름에도 라면값이 분명히 올렸거든요. 이번에는 라면값 얼마나 올리는 겁니까, 김선영 대표님? 네, 앵커님 말씀하신 게 정확하고요.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또 올리길래 얘들 또 올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기사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내 라면 시장 1위 업체죠. 농심이 신라면을 비롯한 주요 제품군을 모두 가격에 인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이거는 뭐 핑계거리를 좀 보니까 원부자재 그리고 환율 상승으로 지난 2분기가 24년 만에 국내 시장에서 적자를 기록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뭐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그런 핑계인 것 같고요. 일단 살펴보니까 2분기 연결 기준의 영업이익이 43억 나왔습니다. 조금 많이 안 나왔죠. YOY로 마이너스 75% 떨어진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 별도 기준으로 보니까 30억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24년 만에 적자가 나왔고요. 일단은 추석 이후로 인상 시점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약 한 10% 정도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심 관계자 얘기한 걸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부자재 그리고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아직 인상 품목과 인상 폭은 결정된 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8월 달 이후에 거의 뭐 1년 만에 다시 가격 인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당시에는 이제 주요 라면 가격을 평균적으로 한 6.8%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만에 다시 올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원자재 얼마 전까지 커머디티 시장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커머디티 굉장히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에 대한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버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원자재나 환율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더 개선될 수밖에 없다. 뭐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개선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요거 두 개를 핑계로 상품의 판매 가격을 올린다라는 거는 나중에 원자재 가격이 안정을 찾고 환율도 안정을 찾게 되면은 사실상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출은 늘어나게 되죠. 어쨌든 숫자가 많이 찍히기 때문에. 매출은 늘어나고 비용이 커져서 이제 돈을 올리겠다는 건데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순이익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안정을 찾고 환율도 안정을 찾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농심은 지금 이번에 적자를 기록했을지 모르겠지만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굉장히 순이익 폭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좀 여러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도 이랬던 사례가 굉장히 많았고 이번에도 똑같이 갈 것 같습니다. 따라서 농심 이번에 적자폭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부자재 올라가는 거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도 외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회사도 내적인 요인 없다. 이에 따라서 농심 투자하고 계신 분들 저는 그냥 그대로 사이트를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비슷한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원자재 가격 떨어지고 뭐 환율이 떨어지고 대외적인 부분이 개선이 되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시장에서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 실적에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농심은 그대로 투자 사이트를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관련 비슷한 케이스에 있는 경우의 기업들도 비슷한 사이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농심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사실 지금 한라시멘트도 가격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올 초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곡물값 급등이라는 이 로직에 따라서 음식료 업체는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가 위치를 보면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김병수 TV님? 생각보다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가 조금 금방 사그라든 게 아닐까라고 시장이 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 저는 철강 쪽 업체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제철을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들어주고 싶은데요. 원자재 가격을 전가해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제품 판매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재료 값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강판이라든지 조선에 들어가는 후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가격이 인상이 되었고 특히 이제 조선 업종 지금 주가 오르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조선 업종에서도 수주량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철 쪽 업종들도 충분히 원자재 가격 상승을 가격 전가로 이제 전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제철 쪽 그런 철강 업체들도 살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이제 해외 자동차 강판 쪽에서도 판매량이 50만 톤 이번 상반기에만 50만 톤이 들어갔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게 되었고 올해 목표가 100만 톤이었기 때문에 무난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갈수록 뭐 경기 침체라든지 이렇게 불안한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번 유연탄 발로 이제 릴레이
디스플레이 인상이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원자재 가격의 상승분을 가격에 이제 전가할 수 있는 업종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인 업종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농심이라든지 이런 식품 업종이었고, 그 다음이 아마 철강 쪽, 그리고 조선 업종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철강 그리고 조선 그리고 자동차 업종 살펴보시면서 환율과 함께 살펴보실 수 있다면은 충분히 3분기 그리고 나아가서 4분기까지도 실적이 괜찮게 나올 수 있다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료 그리고 철강, 조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종목은 현대제철 꼽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같은 맥락의 연장선입니다. 원자재 안에서도 지금 사실 단기간에 급하게 빠지지 않을 곳을 찾아보자면 천연가스를 꼽아볼 수 있겠죠. 이에 또 한 번 각광을 받고 있는 종합상사주 이야기 한번 터치해보겠습니다. 시장 하방 변동성과 상관없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지금 시장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종합상사주들 어제 하락장 속에서도 유독 눈길이 가더라고요, 나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먼저 종합상사 개념을 조금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종합상사가 뭐 한답니까? 원산지, 즉 생산을 하거나 아주 저렴한 곳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그것이 필요한 물궁의 소비지에다가 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상사들이요, 의외로 천연가스라든가 유전이라든가 뭐 목재, 우림이라든가 또 철광석 광산, 니켈 광산, 망간 광산 이런 데 엄청나게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포스코가 호주에 수십만 평의 그 철광석, 세계 1회 철광석을 지분 3대 주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 자, 이렇게 원자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방금 김성영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원자재 가격, 커머디티 가격이 어떻습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20%, 30%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벌써 이익이 생겼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서로 간에 물물 교환을 하다 보니까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다 보는데 판매 단가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수수료가 많아지겠죠. 여기서 두 번째 이익이 생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도네시아, 칠레, 페루, 호주 이런 데서 각각 돈 가치가 바뀔까요? 안 그렇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결제 수단은 달러입니다. 즉 이 종합상사들은 대부분이 적게는 수천만 불, 많게는 수십억 불의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최근에 20%, 30%다 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종합상사는 1, 2, 3, 하나, 둘, 셋이 전부 업황에 좋은 여건 주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요. 불과 3달 전만 해도 금년 말에 한 7천억 정도 이익 낼 것이라 그랬는데 지금 예상치는요 9,400억입니다. 불과 3달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30% 돈을 더 벌 것이라 그러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뿐 아니고 LX 인터내셔널이라든가 현대 코퍼레이션 그리고 삼성물산 등 종합상사는 지금 이제 막 날개를 펴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합상사들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막 날개를 펴고 있는 거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오늘 또 LX 인터내셔널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이제 그럼 가장 궁금한 거는 종합상사주의 추가 상승 여력이 되겠죠. 얼마나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섹터이며 이 상사주 안에서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 궁금합니다. 김명수 PB님. 종합상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일, 너무 다양한 일을 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못 받고 있다가 원자재 가격과 환율이 함께 오르게 되면서 좀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요약을 드려보고 싶은데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LX 인터내셔널이 어떻게 보면 빅2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의 가스전을 보유하고 있어서 천연가스 관련주로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나 호주 등의 이제 석탄 광산이라든지 팜유 공장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석탄 관련주로 되어 있고 그리고 2분기에 결국 사상 최고 실적이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종합상사 이제 빅2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면서 이번 2분기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LX 인터내셔널보다 조금 더 나오게 되어서 주가 슈팅도 조금 많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종합상사 업종 같은 경우에는 PER이 5배 이하인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뭐 이번 주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22년 초반 넘어갈 때만 해도 벌써 5배, 3배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에는 두 회사의 12개월 선행 주가 선입 수익 비율, 즉 PER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산을 해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에너지를 흡수합병하게 되면서 그룹 내 시너지까지도 가져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LX 인터내셔널이 좀 빠르게 슈팅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종합상사에서 이 종목을 놓치신 분들은 한번 현대코퍼레이션을 좀 살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도 2분기에 매출이 95% 이상 증가하게 되었고 영업이익 또한 200%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상용에너지를 제외한 전 사업 부분에서 외형 성장이 나타났다라고 리포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석유화학이라든지 철강 그리고 승용 부분, 매출 규모가 큰 주력 산업 부분에서 매출액 증가가 유의미했다라는 리포트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이제 종합상사 쪽에서 즉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그리고 환율이 많이 오른 이 모습에서 3분기 나아가 4분기 쪽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도 현대코퍼레이션에게는 유리하게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현대코퍼레이션 한번 살펴보시면서 투자 이어 나가신다면은 종합상사 업종 두 개를 만약에 매수하기가 조금 늦으셨다 생각하실 때 현대코퍼레이션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수익성이 가파르게 개선되고 있는 현대코퍼레이션 한번 공부해보면 좋겠네요. 이어서 다음 달 또 유럽 종양학회가 예정되어 있죠. 과연 일정 매매냐, 위험자산 회피 심리냐, 바이오 섹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리 인상 국면에 있지만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 시총 1위를 탈환했다는 데는 또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밤사이에는 한미사이언스의 합병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어떤 뉴스인가요, 김선영 대표님? 네, 말씀하셔서 조금 받아서 말씀드리면 이제 바이오 제약주 제발 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좀 스타트를 끊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한미의약품 그룹의 지주회사죠. 이제 한미사이언스가 한미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전일 이사회를 열고요. 관계사인 한미헬스케어 그리고 소규모 합병을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결의를 했는데요. 참고로 이 한미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두유나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이나 아니면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기업이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병 비율은 한미사이언스가 1위고요. 한미헬스케어 0.28 정도 나온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오는 11월 초까지 합병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라는 그런 내용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합병으로 피합병 회사인 한미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함에 따라서 사업형 지주회사로 전환하겠죠. 이에 따라서 자회사에 대한 어떤 지분법 이익이나 아니면 특허권이나 상표권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의 증대가 조금 예상이 되고 있고, 이게 향후 회사의 어떤 재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그 합병 같은 것들도 많이 진행을 하면서 이제 바이오 제약교들이 뭔가 새로운 매출이나 아니면 이제 회사 내 어떤 재무 구조의 어떤 그 명확함 이런 걸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고요. 관련주들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모두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진짜 제약바이오가 우리 시장에서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인 거는 하반기 바이오 업황에 대한 전망은 그래도 타 업종 대비 긍정적이거든요. 종목으로 한번 좁혀보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이나 임상 성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2분기 같은 하반기에 넘어가게 되면서 바이오 훈풍이 많이 불어서 좀 관심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주가 상승이 좀 많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요약을 좀 드려보고 싶고, 결국에는 하반기에는 이제 개별 종목의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임상 등의 성과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기록이 나오게 되면서 좀 주가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특히 국내외에서 금융 긴축이 진행되게 되면서 대표적인 성장 섹터인 바이오주 업황이 많이 죽었을 수 있다라는 조정폭이 굉장히 깊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투자가 제한적인 회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가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는 2분기, 1분기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은데, 결국에는 내년 이제 8월과 9월에 준비되어 있는 세계 폐암학회 그리고 9월에 유럽 종양학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학회 같은 경우에 나오게 되면은 그쪽 이제 업체 대표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까지 연구 성과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게 되고, 특히 임상 진행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임상 이상의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 한미약품이라든지 또는 많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특히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은데, 2분기 매출액도 한 400억 정도 나오게 되면서 전년 동비 한 40%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바이오 업체이기 때문에 고판가 CMO 물량의 확대가 있었다라는 증권사 레포트도 함께 나오게 되면서 이런 대형 바이오, 대형 헬스케어 업종보다도 좀 작은, 하지만 그 매출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성장세를 가지고 있는 이런
바이오 업체도 굉장히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중에서는 바이넥스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좀 괜찮은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넥스도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바이오 뉴스 하나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사실 어떤 약이든 사람의 몸에 투약을 하려면 주사기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사를 맞는 대신 먹고 붙일 수 있다? 근데 효과가 같다면 굳이 아프고 무서운 주사 누가 맞겠습니까? 자, 나 소장님, K바이오가 쉬운 투약으로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K방산, K반도체, K자동차, K조선, K푸드, 또 최근 들어서는 K컨텐츠까지 말 그대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요. 유일무이, 유일무이는 아닌가요? 몇 안 되는 분야가 바로 이 바이오 분야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한국인이 기술이 없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돈 투자를 안 했다는 겁니다.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얼마 들어가죠? 12년에서 15년 걸립니다. 그래서 얀센이라든가 파이자라든가 머크 같은 데는 수백 년 동안 투자해서 지금 먹고 살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바이오가 이제야 드디어는 SK, 삼성, LG 등등 대기업들이 들어간 지가 불과 20년밖에 안 되죠. 저는 그래서 머지않아서 우리 K바이오가 드디어는 전 세계를 지배한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방금 이혜선 아까 말씀 있었죠. 지금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 시장 넘버 1입니다. 또 이런 현상이 저는 올 하반기 들어서 바이오 쪽도 훈풍이 불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시장 전반적으로 좀 세 분 모두 바람도 있으신 것 같고 긍정적인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장 전략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인호 소장님의 전략은요? 네, 오늘 모처럼 해외 악재에 휘말리지 않는 우리 시장을 여러분들은 보실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그리고 월요일 날에 미국 시장 급락 때문에 우리가 영향받았는데요. 오늘은 3대 시장이 약세로 끝났지만 그 정도 약세는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객관적인 수치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종합주가지수 2450 어제는 장중한 때 붕괴가 됐습니다만 저는 그 선이 여전히 지지선으로 될 걸로 보고요. 저 나 소장은 매일 주식 사기만 하고 무조건 주식 좋다는데 저는 그게 아닙니다. 제 기준이 있습니다. 2600입니다. 즉 퍼가 10배 미만이고 PBR이 1배 미만에서는 우리나라 우량킵을 사야 된다. 앞으로 여러분들 종합주가지수가 2600포인트 넘어가서도 제가 주식 사세요, 주식 사세요. 그럼 제가 잘못이죠. 왜? 지금 우리나라는 분명히 저평가 받고 있고요. 오늘 오르고 내일 오르고 그런 일일일비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긴 안목으로 보시면 좋은 그런 시기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나스닥 선물 주가지수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잭스론 미팅 전까지는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시장 같은데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김선영 대표님? 네, 오늘은 그냥 한마디로 가끔은 뒷짐을 지고 시장을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지금 보면은 환율 시장 굉장히 정신없습니다. 최근에 친한 지인들이랑 많이 얘기를 해봐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작년과 어떤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분석이 굉장히 달라진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분석은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이럴 때는 오히려 이제 환율이 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고래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새우가 옆에 가가지고 등 터질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환율에 대한 부분은 지금 외적인 부분 때문에 미국의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굉장히 많은 요인 때문에 지금 어지러운데 시간이 지나면 차차 좀 괜찮아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너무 차트를 많이 보고 시장을 많이 보는 것 자체가 이제 내가 투자를 할 때 마인드 관리가 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저는 오히려 이럴 때는 그냥 좀 뒷짐 지고 그냥 난 내 본업에 집중하면서 내 투자한 기업 실적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저평가 상황이나 아니면 이제 회사가 돈이 많은지 이 정도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거에 충실하면서 좀 뒷짐지고 시장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려운 상황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힘을 좀 내시고 이겨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번 주 중요한 이슈 많죠. 좀 지나고 나면 분위기가 또 어떻게 바뀔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NDF 역외 환율이 1,340원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전략 들어볼까요, 김병수 PB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는 잭슨홀 미팅이 있을 거고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인상 이야기가 아마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5bp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미국에서도 환율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한국에서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환율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요약적인 한 주가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는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수혜받는 업종들은
업종들은 충분히 있을 거다. 그리고 환율에서 수혜를 받는 업종들 중에서도 한 두세 개 정도씩을 가려놔야 아마 이번 하반기에 투자를 나가실 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한 주가 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DB금융투자 김병수 PB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